2012년 처음으로 우주를 향해 화물 수송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펠컨 9으로 2015년 12월 1단 로켓의 지상 회수, 16년 4월에는 1단 로켓의 해상 회수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로켓 재사용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민간 기업이 해내지? Stage one is under its flip. Turns up. Stage one boost back is starting. 어떻게 그냥 우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말도 안 돼. 무슨 비행기 착륙하는 것처럼. 장난감 같은데? 그게 가능해? 대단하다. 와, 파티네. 와, 근데 이거 다 같이 진짜 이렇게 열광하면서 보네. 영화 같은데요? 영화 아니에요? 와, 감동적이야. 나 이 Welcome 영상 to 본 the 것 같아요. first SpaceX Dragon mission of 2016. 밑에 보이는 게 해상 바지선입니다. 네. 무인으로 움직이는. 바지선에 착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축구장 크기예요. 와. 와. 대박이다. 아니 누가 보면 발사한 거 거꾸로 돌리는 건 줄 알겠어. 맞아요. 그지 약간 거꾸로 돌린 것 같아.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직원이 정말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이죠. 마치 네. 스포츠 경기 보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로켓을 회수하면서 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고 로켓 재사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씨, 저렇게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펠컨 9 있죠? 그 펠컨 9 스페이스X 그 로켓인데 그 발사하면 거기 드는 비용이 약 600억 정도 수준인데 근데 지금은 퇴역한 나사의 우주 왕복선 있었죠? 그 왕복선 발사하면 회당 약 1조 5천억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했을 때는 20분의 1 정도 이상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발사할 때마다 버려졌었는데 로켓이. 회당 네. 뭐 몇 조 날아가니까. 아,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천재들이 진짜 세상에 많아요. 와. 이렇게 스페이스X를 필두로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더불어 주목받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 우주여행입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걸랙틱 등 현재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우주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죠. 맞아. 저도 그 기사 보고 진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죽기 전에. 신청했어요? 돈이 없어요. 이들 기업은 준궤도 여행이나 궤도 여행 혹은 달 여행까지 각자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우주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주요 우주여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준궤도 우주여행은 고도 80에서 100km의 우주 경계까지 올라가서 무중력을 체험한 뒤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공개된 준궤도 우주여행 요금을 참고하자면 버진 걸랙틱의 경우 25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시크릿도 많이 드네. 블루 오리진의 경우 약 30만 달러, 우리 돈 3억 8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궤도 우주여행 코스입니다. 궤도 우주여행은 지구 궤도를 여행하는 것인데요. 고도 200km 이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 이런 풍경이 펼쳐지겠습니다. 지구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정말 궤도 여행을 해야 돼. 바로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우주인이 우주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무게는 440톤에 달하고 날개의 끝에서 끝까지 폭이 109m에 길이는 73m에 달했죠. 이는 축구 경기장과 비슷한 크기로 현재까지 궤도에 올려진 가장 크고 무거운 물체입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완성하는 데까지 약 200조 원이 투입됐고요. 유지 비용도 1년에 약 1, 2조 원 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쌀만하네요. 우주 비행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 실험과 관측 등에 필요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필요한 물자는 우주왕복선, 소유주, 펠컨 9 등을 통해서 공급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궤도여행 700억에 그게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 일정이. 그렇죠.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뭐 우주 정거장에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있대요. 그렇죠. 우주정거장 안에서 생활하는데 따른 비용들을 같이 내야 되니까 그 정도 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정거장 가보고 싶다. 교수님, 그럼 이제 민간 우주 개발의 시대가 열린 건데 나사는 이때까지 해온 그런 우주 개발 일들을 다 민간에게 넘긴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 나사에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야심차게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그거죠.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1단계로 2025년까지 달 표면에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근데 나사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시작하면서 아르테미스란 이름을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죠. 또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인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나사의 첫 달 탐사 프로젝트였던 아폴로 프로젝트의 명맥을 잇는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최초로 여성 우주인의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현재 1단계만 그 계획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총 3개의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새로운 발사체 시험과 발사체에 실려있는 오리온 우주선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에 성공했죠. 아르테미스 2호는 2024년 오리온 우주선에 우주인을 태우고 달 궤도에 진입했다 돌아오는 시험을 할 예정이고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1단계 마지막 아르테미스 3호는 2025년에 우주 비행사가 달의 남극 지역에 착륙해서 얼음과 같은 달 자원의 채굴 가능성을 탐사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음 같은 거 그럼 갖고 오다가 녹으면 어떡해요? 그 말을 잘하겠죠, 아이스박스랑 해가지고. 아이스박스 갖고 가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인데 참 신선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얼음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얼음을 들고 오고 싶으면 그냥 녹여서 가져와도 되겠죠. 네. 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나사 국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단지 발자국과 깃발을 남기려 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 가는 것이다. 달에? 네. 거주 계획이 있었네요. 그리고 달에 체류하기 위한 달 탐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달을 향한 레이스는 시작된 거죠. 와. 야, 우주를 벌써부터 차지하려고? 먼저 우주 탐사에서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은 2025년 전후로 창어 6호와 창어 7호를 연이어 달로 보내는 한편 2030년 이전에 달 유인 착륙 탐사와 달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인도도 올해 6월 찬드라얀 3호를 발사해 달 표면을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야, 인도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달 탐사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했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6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의 달 탐사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아, 7번째. 네. 다누리는 올해 달 표면의 형광 이미지 등 여러 관측 자료를 수집하면서 달 탐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다누리호까지 성공한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 우주 산업에서 위상이 상당한 거네요. 대단한 네, 건데 이거. 낮지 않은 거죠. 어렸을 그래서 때 용산에서 다 만든다고 했었어요. 용산이요? 네, 용산 가면 다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세계 우리나라. 뭐 정확히는요 세운상가였었습니다. 맞아요, 세운상가. 세운상가? 맞아요, 아니 열 세운상가. 손가락 안에 드는 건데 엄청난 거잖아요. 후발주자인데도.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달 탐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자원? 네, 맞습니다. 자원이지 뭐 자원.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헬륨3와 히토류입니다. 뭐예요? 히토류. 네. 히토류 자주 나왔어요. 그쵸. 우리. 어디예요? 세계사에. 그래요? 네. 먼저 헬륨3는 핵융합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헬륨3 1g에는 석탄 40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헬륨3 1톤의 가치는 100억 달러, 하나 10조 원 이상이죠. 아, 진짜. 그런데 달에는 이런 헬륨3가 100만 톤 이상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TV 등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지구에선 생산지가 제한적인 전략 자원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사활을 거는 거구나. 이런 히토류가 달에 상당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 2009년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는 달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이 있어? 달에서 얻은 물은 식수로 쓰거나 채소를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서 생존에 활용하고 화성 등 더 먼 행성으로 가기 위한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을 비롯한 우주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무분별한 우주 개발로 인해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죠. 아, 그럼요. 먼저 냅둬야죠. 태양계 내 어딘가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우주 미생물이 지구에 의도치 않게 들어온다면 어떤 병을 퍼뜨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취약해. 코로나19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우주에 떠 있는 활용되지 않는 모든 인공 물체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발사 로켓의 상단부, 오래된 인공위성, 부식이나 충돌로 인한 파편 등이 포함됩니다.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들은 초속 7에서 11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막 부딪히겠는데? 지름 1cm에 불과한 우주 쓰레기라도 지구 궤도의 위성이나 우주정거장과 충돌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로 추락해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녹화 날인 오늘 예전에 쏘아졌던 미국의 위성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졌고 수명을 다한 미국의 위성이 우리나라 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수업 듣느라 몰랐어요. 문자가 왔었어요? 이거 진짜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주 탐사는 인류 전체에 대한 기회인 동시에 자칫하면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뉴 스페이스의 시대에서 인류가 우주를 신대륙으로 삼아 역사에 남을 혁신적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변혁의 시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될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